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표본 추출과 표본 분포입니다. 국의 간을 보기 위해서 모든 소단의 국을 맛보는 것은 아니죠. 한 미국의 그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공화당의 랜든과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 1000만 명에게 설문지를 발송을 합니다. 240만 명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요. 랜든이 57%의 지지율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고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다이제스트 예측 결과는 총 240만 명의 우편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랜든이 57%로 당선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갤럽이 예측한 결과는요. 조사인원 3,000명 역시 랜든이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의 유권자를 선정을 했을 때에 이 다이제스트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부, 자동차 등록부, 사설 클럽 회원 명부, 대학 동창회 명부 이와 같은 것들의 이 공통점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부유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이죠. 즉 표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었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지겠죠. 그 당시 이 부유층은 이 공화당을 선호하는 성향이 좀 높았고요. 반면 저소득층인 경우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도외시한 그러한 샘플을 선정을 했던 것이죠. 자, 5만 명의 유권자를 선정을 해서 이 할당 추출법 뒤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집당과 최대한 근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갤럽의 5만 명, 240만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루즈벨트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표본에 의한 심각한 차이의 다른 예입니다. 이와 같은 시청률 기준을 쭉 기술을 해보았을 때에 이런 식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측정의 그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측정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자료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측정 그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과 측정하는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설문 문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뜻이죠.
자, KTX 사업 관련 조사의 다양한 형태를 한번 보세요. 먼저 국토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에서는 독점을 완화하고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공, 고속버스 등과 같이 철도 운송 시장의 경쟁적인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의견을 물었던 것이죠. 내용을 쭉 보시면은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지금 기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서요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노선을 민간의 운영을 맡기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반대가 훨씬 높죠.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KTX를 서비스 개선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철도는 공공성이 높고 현재 흑자인 KTX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찬반 의견을 함께 묻게 됩니다. 각각 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설문 문항을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두 케이스의 경우는 반대, 이 케이스의 경우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찬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겠죠. 다음은 추정의 위치인데요. 통계는 크게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구분한다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추론 통계학은 추정과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증이 아니고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추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통계 추론의 그 목적은요, 표본에 담긴 어떤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라고 했죠. 이러한 특성 또는 특성치에 대한 이 추정치를 계산하여 우리가 추정함으로써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어떻게 해요? 검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론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자,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모집단은 전체 집합이죠. 즉 관심 대상 전체를 뜻합니다.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분이 되겠고요. 자, 모수,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본, 표본의 특성치는 통계량이라고 구분을 용어를 분명히 달리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수와 통계량입니다. 고등학교 모든 신입생의 평균 키가 175cm이다. 자, 모수죠. 자, 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이 175라고 해봅시오. 여기서 샘플을 하겠죠. 표본입니다. 표본에서요. 특정 반의 학생 평균 키가 175. 이거는 통계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수와 통계량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통계량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수를 모집단
전체의 어떤 특성을 추정하게 되는 것을 추론 통계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표본의 평균 X바, 그다음에 P바, S의 제곱, 그다음에 뭐 차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모집단의 경우에는요, 뮤, P, 시그마 제곱, 뮤 빼기 뮤1에서 뮤2를 빼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모평균 추정 과정은 이렇게 되겠죠. 자, 추정 모평균이 있으면요, N개체의 우리가 확률 표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표본의 평균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겠죠. 따라서 실제 모평균은 얼마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 과정은 이렇게 되겠죠. 모집단, 평균, 뮤. 예를 들어서 평균을 우리가 잘 모르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고 싶어요. 따라서 확률 표본을 가지고, 즉 샘플 X파의 평균 미인이 뭐 5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뮤는 모집단의 평균이죠. 모집단의 평균이 40에서 60 사이에 있음을 95% 신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 가능하겠죠. 이는 점 추정치와 구간 추정치로 구분된다고 했었습니다. 점 추정치는 미지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쓰는 통계량의 단일 값이라고 되어 있죠. 표본 평균, 모집단 평균, 표본 비율, 모집단 비율, 표본 분산, 모집단 분산 각각 이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불충분하고 다소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간 추정치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일정 구간의 값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구간의 값을 우리가 구간 추정치라고 점 추정치와는요, 다르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 추정치, 추정량, 추정치 등의 단어를 구분을 해보세요. 미지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일값, 추정량은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본 통계량, 추정량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추정치, 표본 통계량의 특정 관찰치. 이 세 개의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표본을 쓸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비용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파괴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 관리에 있어서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파괴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정교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는요, 시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표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자, 표본 추출의 유형입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일단 비확률 추출에 해당되는데요. 표본 추출 방법은 크게 비확률 추출과 그다음에 확률 추출로 구분이 되었죠. 또다시 비확률 추출에는 할당 추출, 편의 추출, 판단 추출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각 추출 단위가 표본에 추출될 확률을요, 이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종류가 크가지 세 가지 있었죠. 크게. 자, 먼저 할당 추출법입니다. 조사 변수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성에 대한 모집단의 구성 비율이 표본에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 편의 추출은요, 조사자가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대상들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 판단 추출법은 조사를 실시하는 그 연구자 혹은 전문가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대상들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객관성을 좀 띠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의 이 확률 추출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 계통 추출, 층화 추출, 군집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무작위 추출입니다. 이거 이제 단순 랜덤 방법인 것이죠. 무작위, 그냥 단순 랜덤하게. 자, 이건 각 그 샘플에 이 번호를 부여해서요. 임의의 n개, 즉 우리가 그 라지 n과 스몰 n 구분했었죠. 라지 n은 모집단입니다. 그죠? n개의 모집단에서 스몰 n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를 우리가 항상 가정하고 있죠. 이런 표본 조사의 중요한 점은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이 표본 추출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의 해석이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무작위 추출, 즉 단순 랜덤 추출하는 경우는 임의의 그 n개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각 샘플은요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보건 추출 방법도 있고 보건 추출 방법도 있겠죠. 비보건 추출과 보건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 같은 경우는 추출한 그 요소를요 다시 집어넣어서 추출하는 경우겠죠. 두 번째 계통 추출입니다. 이 무작위 단순 랜덤 추출법의 변형된 방식으로서 이 번호를 부여한 샘플을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나열을 쭉 해두겠죠. 그래서 여러 집단으로 이렇게 조금 나눈다고 했을 때요. 여기에 뭐 1,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쭉 K개씩 N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첫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임의로 3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K개씩 일정 비율로 띄우는 것이죠. 저 두 개를 건너뛰고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건너뛰고 세 개, 세 번째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역시 건너뛰고 세 번째. 즉 임의 위치에서 매번 K번째 항목을 추출하는 방법을 계통 추출 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층화 추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서로 이질적인, 즉 다른 이질적인 어떤 그 원소들로 구성된 그 모집단에서 각 계층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유사한 원소끼리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 놓고 각 층에서 랜덤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좀 설정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뭐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다음에 B
그룹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명, 0.5라 표현해야 되겠네요. 0.5. 그 다음에 뭐 C 그룹이 동일하게 뭐 0.5, 즉 500명이라고요.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집단에 속해 있는 각각의 그 층이죠. 뭐 여기에 뭐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막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분포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어떻게 추출하겠습니까? 조사 대상, 즉 N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뭐 30명, 여기서도 30명, 여기서는 40명 추출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층화 추출 방법입니다. 물론 층화 추출 방법은 두 개를 합친 거죠. 결과적으로 각 층을 구분해 놓고 랜덤 추출하는 방법인 것이죠. 층화 추출. 자, 네 번째가 이제 군집 추출 방법입니다. 군집 추출 방법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집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집락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집락 추출 방법은 일단 군집을 구분을 해요. 즉 군집을 이런 식으로 여러 뭐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쫙 하는 거죠. 그래서 집락 뭐 1, 2, 3, 뭐 4, 5 이렇게 군집을 구분을 하고 군집별로 단순 랜덤 추출 방법을 수행한 후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단순 랜덤을 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집락 3번을 해볼까요? 3번에서 뭐 이러한 일부 나와지겠죠. 그 다음에 또 4번에서요. 집락이 또 이렇게 나와지겠죠. 여기에 분포된 또 여러가지 이런 샘플이 추출되었겠죠. 자, 이렇게 단순 랜덤 추출을 하고 그 다음 모든 자료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샘플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방법 등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요. 한 번 더 추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N을 결정해 나가는 방법은 집락 추출 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설문이나 샘플 추출 방법에 있어서 그 조사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동등한 가능성으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앞서 언급이 되었었죠. 한 요소의 선택이 다른 요소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서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난수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다음 통계 추론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BCD 학생 2명을 표본으로 이렇게 임의로 선출을 했어요. AD를 뽑았죠. 자, A 학생이 표본에 포함될 가능성 얼마입니까? 계산할 수 있죠. 그죠? 4분의 1이겠죠. 자, 선택 확률. 자, 이렇게 ABCD가 역시 있어요. 2명으로 구성되는 표본 전체, 즉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쭉 기술을 했어요. 여기서 A와 D, AD가 선택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 경우의 수의 6분의 1이겠죠. 따라서 학생 A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은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A는 AB, AC, AD가 나올 경우죠. 이 각각의 경우의 수는요. 전체
6분의 1, 6분의 1을 다 더하면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엑셀에서 표본 추출한 방법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PPT를 준비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난수를 발생하는 경우죠. 뭐 고정 난수를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가변 난수 발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런 또 뭐 VLOOKUP 함수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 수업의 취지에 조금 부합되지 않아서 일단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500개 표본이 이렇게 쭉 추출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이 도수와 상대 도수, 즉 500개를 추출을 해서 전체 상대 도수는 1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 500개의 표본을 가지고 쭉 해보면 결국은 이러한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본 분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본 그 통계량은 확률 변수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사전에 정한 표본 크기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표본들의 결과치로서 이 통계량과 그 확률, 확률의 그 목록표로서 평균의 표본, 분산의 표본, 또 평균 차이의 표본, 분산비의 표본, 분포 등을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표본 분포의 도입입니다. 자, 1, 2, 3, 4로 구성된 크기 4인 모집단을 상정을 하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1, 2, 3, 4가 되겠죠. 구성은 1, 2, 3, 4 모두 동등한 가능성을 가지고 추출된다고 전제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을 해보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때 복원 추출할 것인지, 즉 반복 추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모든 표본의 수는 왜 16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1차 추출이 1, 2, 3, 4, 2차 추출에서도 1, 2, 3, 4가 있죠. 따라서 총 16개가 나와지죠. 복원 추출하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요. 이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질 겁니다. 자, 이 평균을 표본 분포 그래프로 도출하면은 이런 경우의 수가 나와지겠죠. 자, 여기에서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표본 분포의 평균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표본의 평균은 전체 라지 n분의 표본의 전체 시그마 값, 평균의 전체 시그마 값을 쭉 계산을 해보면은 2.5가 나와지겠죠. 그때 분산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표준 편차죠. 자, 표준 편차는 자, 루트를 씌우면 될 겁니다. 자, n분의 x-뮤의 제곱승의 시그마 값입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 0.79가 나와지네요. 따라서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분포를 잘 보시면 모집단 분포가 이렇게 즉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의 경우 표본의 도수 분포가 이렇게 x바의 샘플 개수에 따라서 쭉 이렇게 바뀌어 나갈 겁니다. 즉 표본 평균의 이 표본 분포, 여러분들 용어를 잘 구분하세요.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입니다. 따라서 종 모양의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모집단 분포, 평균의 표본 분포입니다. 뮤가 100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25의 이런 종 모양의 정기 분포화 된다고 했을 때요. 표본의 크기가 5인 평균의 표본 분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시그마의 값이 25보다 훨씬 작아진다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이해를 하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표준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를 정의를 이렇게 놨죠. 표본 평균 X바 분포의 표준 편차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표본 평균 X바의 3포도 측정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보셨겠지만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산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n의 값이 어때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시그마 값은요 작아지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분포가 있을 때에 조금 더 평균이 뾰족해지는 이런 분포를 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표준 오차, 즉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라고 표현합니다.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요. 샘플을 무작위 반복 추출했을 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모평균, 모집단이 있겠죠. 그죠? 모집단의 모평균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샘플, 자, 이 샘플의 일부에 대한 평균, 즉 표본 평균의 차이를 뜻합니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 전제는요, 샘플을 무작위 반복 추출했을 때. 따라서 n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샘플을 최대한 많이 해야 이 표준 오차를 어떻게 해요?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개념, 즉 표준 편차는 뭡니까? 한 번의 샘플이 모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되겠죠. 즉 얘는 단일 표본입니다. 단일 표본 내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것이고요. 표준 오차는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표본 간입니다. 그죠? 표본 간의 어떤 변동성을 추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샘플 에러입니다. 얘는 두 개 다 스탠다드 개념이고요. 얘는 샘플 에러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샘플 에러. 이거는 이제 표본 오차라고 표현해요. 표본 오차. 다 용어가 의미가 다릅니다.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요. 점 추정치와 모수와의 차이의 절대값의 개념입니다. 앞서 대충 이제 살펴보셨겠지만 이 점 추정치는 모수와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이 표본과 모집단 전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인 것이죠. 즉, 점 추정치와 모수와의 차이의 절대값의 개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추후에 다시 보충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도 일단은 넘어가시고 추후에 다시 학습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모집단에서 추출한 x바의 분포,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즉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였죠. 이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즉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입니다. 이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앞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예제 7-3의 예시를 활용을 해서 표본 분포의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선제과주의 관리팀 팀장은 표본 평균이 모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300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표본 평균을 모 평균의 추정치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표본 평균이 모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300 이내에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결국 이 평균이 51,800이죠. 따라서 샘플 X바의 범위가 51,500에서 52,100 플러스 마이너스 300 범위 내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이 노란 면적, 이 면적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죠. 표시 부분의 확률,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시그마의 값은요 730.30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죠. 그러면 51,500에서 52,100 사이의 시그마가 730.3, 즉 G 계산은요 X분의 X 마이너스 뮤가 될 겁니다. 샘플이니까 X바가 되죠.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계산식에 의해서 쭉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표본 평균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X바를 G값과 매칭을 시켜서 표준화시키죠. 공식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입니다. 물론 이제 샘플이니까 X바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 계산을 뒤에서 해보면은 0.41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 0.41의 값을 읽으면 0.1591이 되네요. 그러면 이 면적은 0.1591 좌우 대칭이죠. 자, G값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그마분의 51500과 51800을 입력시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0.41이 나와지겠죠. 따라서 이 면적의 확률이 0.1591입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52100과 뮤를 빼고 시그마로 나누어 준 값은 0.41로 계산이 되어져서 역시 이 면적 역시 0.1591, 즉 좌우 대칭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0과 마이너스 0.41 사이의 면적 0.1591, 그 다음에 오른쪽에 0.1591을 합치면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0.3181
2가 계산이 되어지죠. 자, 이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 이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동시에 표본 평균이 오차 범위 내에 있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즉, 이 노란 면적 이외의 확률은요. 1에서 빼주면 되겠죠. 1에서 이 값을 빼주면은 0.6818이 되겠네. 그죠? 0.6818. 대략적으로 말해도 우리가 표본 평균이 모 평균으로부터요. 현재 300이죠. 300 오차 범위 내에 없을 확률이죠. 없을 확률이 대략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체의 현재 이 그림을 해석을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샘플 개수를 달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에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시그마 x 바 값을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n이 30일 때 지금 현재 이 값은 우리가 난수표를 활용했을 때 지금 4000으로 전제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n30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 확률이 0.3182로 구해진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즉 표본 평균이 이 51,500에서 52,100 사이에 있을 확률이 31.8%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300 오차 범위 내에 없을 확률은요 68%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n이 100일 때에는 이 값이 어떻게 바뀝니까? n 루트에 100이 들어가니까요 100분의 400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요 4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시그마의 값이 730에서 400으로 바뀔 때, 즉 샘플의 크기를 충분히 확보했을 때에는 이 전체 확률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면은 0.5468이 나와집니다. 이것은 결국 이 면적이죠. 51,500에서 52,100 사이의 표본 평균이 있을 확률이 약 54.6%. 따라서 이 300 오차 범위 내에 없을 확률은요 대략 45%가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늘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보세요. 표본 크기가 30일 때와 100일 때에 비교를 해보면은 X바의 분포를 고려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X바의 기대값은요. 결국은 평균 뮤가 되고요. 이 뮤는 표본 크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죠. 그죠?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표본 크기 여부에 따라서 즉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시그마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우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표본 크기가 커짐에 따라 표준 편차는 작아진다는 경우였죠. 그래서 30일 때, 100일 때의 표준 편차 정기 분포를 가정했을 때 훨씬 더 평균으로부터 뾰족한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즉 모평균을 중심으로 더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이 더 밀집되어 있죠.
따라서 표본 크기를 충분히 예, 키움으로써 오차 범위 내에, 즉 300 오차 범위 내에 표본 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더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중요한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표본 크기를 충분히 증가시키면요, 표준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 표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뭘 늘려라? 네, n을 충분히 늘려라고 하는 것이 통계의 결론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비용이나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 표본 크기의 증가를 통해서 표본 평균이 모 평균의 특정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을 높여주는, 즉 우리가 통계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죠.